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 태백산맥 깊은 숲속에서 한 기적이 일어났다. 임신 9개월 차 여성이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홀로 출산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녀를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야생 늑대 무리였다. 이 믿기 힘든 사건은 정소연과 그녀의 남편 김태호에게 일어났다. 그들은 강원도 산간마을의 가장 외딴 곳에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무한히 펼쳐진 나무들과 눈 덮인 산봉우리 앞에 선 문명의 마지막 전초기지와도 같았다. 소연은 임신 9개월 차였다. 이 아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첫 아이였다. 그 전에 그녀는 임신 초기에 2번의 유산을 경험했고 이제 부부는 행복이 그들의 문을 두드린 것을 놓칠까 두려워 숨조차 쉬기 조심스러웠다. 태호는 산악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위험한 고산지대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이었다. 일반적인 구조대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언제든 출동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연은 5년 전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했다. 그녀 자신이 산행 중에 길을 잃었고 태우가 이틀간의 수색 끝에 지치고 겁에 질린 그녀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연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르게 작용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다. 태호는 지휘관의 말을 조용히 듣고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사태로 인해 산악 등반객 그룹이 고립되어 긴급 구조가 필요했다. 남편은 아내를 매우 걱정했다. 아기는 2주 후에 태어날 예정이지만 자연은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태호는 서둘러 배낭을 챙기며 말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어 달라고 할게. 태호의 부모님은 2시간 거리의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소연을 자신들의 딸처럼 사랑하는 단순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자마자 소연은 시부모님께 전화해 오지 말라고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기상예보에 폭설이 예상된다고 해요. 저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지 마세요. 아직 2주나 남았어요. 태호가 그때쯤이면 돌아올 거예요. 사실 소연은 혼자 있고 싶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생각을 정리하고 아기의 출산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게다가 그녀는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예보된 대로 눈보라가 몰아쳐 주변 모든 것을 하얀 눈으로 덮었다. 폭설은 여러 그루의 나무를 쓰러뜨렸고 동시에 통신탑을 손상시켜 마을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의 통신이 끊겼다. 저녁이 되자 소연은 갑자기 첫 진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가볍고 견딜만 했다. 심지어 그녀는 자궁의 연습성 수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해지고 리듬감 있게 찾아왔다. 공포에 질려 그녀는 아기가 일찍 태어나기로 결정했음을 깨달았다. 바로 지금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창밖에선 자연의 분노가 날뛰고 있었다. 소연은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녀에게는 비상계획이 있었다. 인근 마을엔 응급 상황에서 출산을 도울 수 있는 구급대원 박씨가 있었다. 그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 차로 20분 정도면 그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금 출발한다면 진짜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소연은 따뜻한 옷을 입고 필수품이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바람이 즉시 얼음 같은 채찍으로 그녀를 접쳤고 날카로운 눈송이들이 그녀의 얼굴을 핥히었다. 그녀는 집 앞에 주차된 사륜구동 소형 SUV로 향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마을로 향하는 길을 달렸다. 하지만 1km도 가지 못해 차가 멈췄다. 연료가 떨어진 것이다. 소연은 좌절감에 핸들을 내리쳤다. 태호가 어제 연료를 채우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었어. 그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차에서 내려 길을 따라 걸었다. 구급대원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희망하며.
하지만 맹렬한 눈보라로 인해 발길이 너머에조차 볼 수 없었고 소연은 곧 길을 잃었음을 알아챘다. 마을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대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숲속의 오솔길로 접어들었고 이제 밤의 어둠 속에서 높고 차가운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깊은 영혼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지만 소연은 자신을 억지로 진정시켰다. 태호가 항상 말했듯이 공포는 비상 상황에서 최악의 조언자다. 그녀는 쉼터를 찾아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새벽에 돌아가는 길을 찾기로 결정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진통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눈의 하얀 배경 속에서 이상한 어두운 얼룩을 발견할 때까지 숲을 걸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쓰러진 나무 기둥과 바위로 형성된 작은 동굴의 입구였다. 간신히 들어가 보니 동굴은 바람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었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적어도 바깥처럼 춥지는 않았다. 소연은 따뜻하게 입고 불을 피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가방에는 라이터가 있었다.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절대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 없이 집을 나서지 마라, 딸아. 이제 그의 조언이 그녀의 목숨을 구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다. 불은 약했지만 약간의 열과 빛을 제공했고 이는 이미 큰 성과였다. 갑자기 진통이 더 심해졌다. 소연은 진짜 진통이 시작되고 있고 이제 모든 희망은 자신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기 이 동굴에서 완전히 혼자서 출산할 것이다. 지금은 안 돼, 아가야. 그녀는 뱃속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아기는 기다릴 기분이 아닌 것 같았다. 진통이 심해지고 소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기서 지금 출산을 준비해야 했다. 자켓을 바닥에 펴고 누워 출산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 노력했다. 태호는 그녀에게 많은 책을 읽게 하고 아기가 일찍 오거나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날 경우를 대비해 튜토리얼 비디오를 보게 했다. 이제 이 지식이 그녀와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시간의 고통스러운 진통 후 소연은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바람이나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눈 위를 걷는 많은 발자국 소리였다. 큰 늑대의 머리가 동굴 입구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인간의 갈색 눈과 포식자의 노란 눈이. 그것은 암컷 늑대였고 크고 은혜색 털을 가진 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보였다. 소연의 심장은 공포로 거의 멈출 뻔했다. 늑대는 사람을 거의 공격하지 않지만 지금 그녀는 부상당하고 무방비 상태이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암컷 늑대 뒤로 그녀는 많은 빛나는 눈쌍을 보았다. 무리 전체가 여기 있었다. 암컷 늑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고 소연은 필사적으로 불에서 타오르는 나뭇가지를 움켜잡고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달려들기는커녕 늑대는 멈추고 머리를 숙였다. 마치 눈앞의 사람을 연구하는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암컷 늑대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와 그녀 옆에 누웠다. 거의 그녀의 떨리는 몸을 따뜻한 옆구리로 만지듯이. 무리의 나머지 늑대들은 경험 많은 암컷 늑대를 따라 그들도 동굴로 들어왔다. 그들은 소연 주위에 자리 잡았고 따뜻한 몸으로 살아있는 고리를 형성했다. 그들의 존재는 이상하게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공포는 점차 줄어들었다. 암컷 늑대가 그녀를 바라봤고 소연은 그 노란 눈에서 이해를 보는 것 같았다. 마치 이 야생 짐승이 어떻게든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진통이 소연을 통증으로 움찔하게 했다. 암컷 늑대가 갑자기 일어나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배를 냄새 맡았다. 그리고 소연이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암컷 늑대가 그녀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를 진정시키고 지지하려는 것처럼. 진통은 밤새 계속되었다. 불에 넣을 땔감이 떨어지고 있었고 소연은 자신과 아기가 얼어 죽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늑대들은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많은 늑대들이 동굴을 떠났고 곧 돌아왔다. 이빨 사이에 작은 마른 나뭇가지 다발을 물고 와서 죽어가는 불 옆에 던졌다. 소연은 힘들게 나뭇가지를 불에 던졌고 불꽃이 다시 타올라 동굴을 열과 빛으로 가득 채웠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진통은 거의 연속적이 되었다. 소연은 아기가 태어나려고 한다고 느꼈다. 그녀가 마지막 밀어내기를 준비했을 때 갑자기 그녀 밑에 땅이 흔들렸고 위에서 바위와 눈이 떨어졌다. 동굴 천장을 지탱하던 큰 돌 중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이 열기로 부드러워진 그 아래의 땅은 더 이상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천장이 무너져 소연과 늑대들을 그 아래 묻을 것이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일어나 크게 울부짖었다. 이 신호에 늑대들은 동굴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소연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진통이 그녀를 땅에 못 박았다. 큰 돌이 마침내 움직이고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에 암컷 늑대가 앞으로 달려와 소연을 옆으로 동굴 출구 쪽으로 밀었다. 돌은 여자가 방금 전까지 누워있던 곳에 떨어졌고 동굴은 먼지와 작은 파편으로 가득 찼다. 소연은 자신이 눈 속에 늑대들에 둘러싸여 밖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시점에서 폭풍은 잠잠해졌고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시간이 없었다. 다음 진통과 함께 그녀는 아기가 이미 태어나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암컷 늑대가 다시 그녀 옆에 누웠고 다른 늑대들은 원을 형성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암컷 늑대가 신생아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였다. 소연은 공포에 질려 짐승이 그녀의 아기에게 몸을 숙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암컷 늑대는 단지 조심스럽게 탯줄을 물어 끊고 아기를 핥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새끼에게 했을 것처럼 피와 점액을 닦아내며 떨리는 손으로 소연은 아기를 들어 올렸다. 약간의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아이였다. 그리고 그녀를 가슴에 안았다.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은 소연이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새벽에 소연은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다. 늑대들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었고 새내기 엄마와 그녀의 새끼를 보호하고 있었다. 암컷 늑대가 가장 가까이 누워 있었고 소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암컷 늑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애정을 찾는 가정견처럼 그녀의 손바닥에 기대었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소연은 짐승의 눈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고마워.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숲 가장자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늑대들은 경계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잠시 후 군용 지프차가 공터로 들어왔고 군복을 입은 남자가 뛰어내렸다. 태호였다. 늑대들에 둘러싸인 아내를 보고 그는 멈추고 눈을 의심했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권총집을 찾았다. 태호 안 돼. 소연이 외쳤다. 그들이 우리를 구했어. 출산을 도와줬어. 태호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갔고 늑대들은 갈라져서 그가 아내와 아이에게 가도록 허용했다. 그는 소연 옆에 무릎을 꿇고 갓 태어난 딸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정말 예쁘구나.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여전히 소연 옆에 있던 늑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그들을 보호했구나? 암컷 늑대는 움직이지 않고 차분하게 사람의 시선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위협이 없다. 오직 차분한 신뢰만이 있었다. 갑자기 숲에서 또 다른 동물이 나타났다. 아마도 동굴의 붕괴로 인해 겨울잠에서 일찍 깨어난 거대한 굶주린 곰이었다.
그것은 뒷다리로 일어섰고 분명히 피냄새에 관심을 보였다. 태호는 권총을 잡았지만 꺼낼 시간이 없었다. 암컷 늑대가 번개 같은 속도로 곰을 향해 달려갔고 무리 전체가 따랐다.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털이 떨어져 나갔고 공기는 으르렁거림과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곰은 강했지만 전체 무리를 상대로는 기회가 없었다. 결국 부상을 입고 겁에 질린 곰은 물러나 숲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승리는 늑대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했다. 암컷 늑대가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 피가 그녀 주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소연과 아기를 도착한 구조대원들에게 맡기고 스스로 부상당한 늑대에게 다가갔다. 나머지 늑대들은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지만 공격하지 않았다. 마치 이 남자가 무리의 우두머리 늑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태호는 자켓을 벗고 조심스럽게 늑대를 감쌌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마도 너무 약해서거나 어떻게든 그를 신뢰해서일 것이다. 내가 아는 훌륭한 수의사가 있어. 그는 소연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녀를 도울 수 있어. 그들이 공터를 떠날 때 소연과 아기는 구급차에, 태호와 늑대는 다른 차에, 나머지 늑대들은 숲 가장자리에 남아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은 아침 빛 속에서 작은 금화처럼 빛났다. 1년이 지났다. 소연은 그들의 새집 베란다에 앉아 딸딸이 잔디밭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린아이 옆에는 은회색 암컷 늑대가 누워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숲속 사건 이후 그들은 늑대를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다.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치유 후에도 그녀는 절름발이가 되었다. 게다가 그녀 없이 무리는 산 멀리로 이동했고 그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늑대는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야생동물이 아니었지만 가축도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작은 달을 마치 자신의 새끼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지켰다. 때로는 밤에 숲으로 가서 며칠 동안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항상 돌아왔다. 그 끔찍한 눈 내리는 밤에 자신이 세상에 나오도록 도운 소녀에게. 지역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점차 여성과 아이 그리고 야생동물 사이의 비범한 관계는 그들의 마을 경계를 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소연은 종종 그 밤과 그녀와 야생 짐승 사이에 형성된 이상한 유대에 대해 생각했다. 두 어머니, 한 명은 인간, 다른 하나는 동물는 말없이도 공통 언어를 찾았고 일반적인 이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수준에서 서로를 이해했다. 때때로 달이 자고 늑대가 그녀의 요람 옆에 누워있을 때 소연은 그녀 옆에 앉아 은빛 털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녀는 짐승의 노란 눈 속에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해와 지혜를 보는 것 같았다. 아마도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야생생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 각자 안에는 땅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본능이 살아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 본능이 작은 달이 태어난 그 추운 겨울밤에 여성과 늑대 사이에 놀라운 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때때로 보름달이 뜨면 늑대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길고 우울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멀리 숲 깊은 곳에서 다른 늑대들이 그녀에게 응답했다. 그녀의 옛 무리는 그들의 원로 늑대를 기억하고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소연은 언젠가 달이 자라고 늑대가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느끼면 그녀가 자신의 친척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녀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눈 내리는 밤에 늑대 무리의 보호 아래 태어난 검은 머리와 맑은 눈을 가진 소녀를 지키면서 태호와 소연은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자연과 특별한 연결을 느꼈다. 그들은 도시 생활로 돌아다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산속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태호는 계속해서 구조대에서 근무했고 그의 경험은 야생동물과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특별한 부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소연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특히 위험에 처한 한국 늑대를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공존을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젊은 세대에게 자연의 지혜와 동물의 감정적 지능에 대한 깊은 존중을 심어주었다. 달이 자랄수록 그녀와 늑대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늑대와 특별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어린 달은 종종 늑대와 함께 숲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늑대의 털에 묻고 마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한 번은 3살 된 달이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을 때 소연과 태호는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마을 전체를 뒤지고 수색대를 결성했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암컷 늑대도 사라진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약간 누그러졌다. 몇 시간 후 늑대가 달을 등에 태우고 숲에서 나타났다. 어린 소녀는 웃고 있었고 늑대의 털을 꽉 잡고 있었다. 나중에 달은 늑대 할머니가 특별한 폭포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라고 설명했다. 소연과 태호는 엄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딸과 늑대 사이의 깊은 신뢰를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달이 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친구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아이들은 집에 개나 고양이가 있었지만 늑대는 없었다. 일부 아이들은 무서워했고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놀렸다. 그것은 달에게 어려운 적응 기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몇몇 나이 많은 아이들이 달을 숲 가장자리로 따라왔고 그녀를 밀치고 늑대 소녀라고 놀렸다. 갑자기 숲풀 사이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다. 암컷 늑대가 나타났고 그녀의 노란 눈은 위협적으로 빛났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달은 울면서 늑대의 목에 안겼다. 그녀는 학교에 몇 주 동안 가지 않았고 부모님에게 늑대가 숲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해요. 달은 울며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저도 이해하지 못해요. 소연과 태호는 딸의 슬픔을 이해했지만 그들은 또한 이것이 어쩌면 늑대가 야생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국립공원 관리자가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 늑대 보호구역이 산 깊숙한 곳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는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알파 암컷이 필요합니다. 젊은 늑대들에게 야생에서의 생존 방법을 가르칠 경험 많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늑대가 완벽할 것 같습니다. 소연, 태호, 그리고 달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암컷 늑대는 조용히 누워 마치 대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음 보름달에 그들은 보호구역 경계에 서 있었다. 달은 늑대의 목을 꽉 껴안고 그녀의 부드러운 귀에 비밀을 속삭였다. 소연은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태호는 강한 척하려고 했지만 그의 눈도 빛났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구했어요. 소연은 늑대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당신의 종족을 구할 수 있어요. 암컷 늑대는 천천히 일어나 각 가족 구성원의 얼굴을 핥았다. 마지막으로 달을 바라보고 길게 울부짖었다. 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산을 울렸다. 멀리서 보호구역 깊은 곳에서 다른 늑대들의 응답이 들렸다. 늑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고 달빛 아래 은색으로 빛나는 털을 가진 채 숲으로 달려갔다. 달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5년이 지났다.
이제 12살이 된 달은 산 깊숙한 곳의 보호구역에 있는 연구 스테이션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이미 야생동물 행동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원들은 보호구역에 늑대 무리가 번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주로 강하고 현명한 알파 암컷 덕분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은빛 여왕이라고 불렀다. 관찰 타워에서 달은 현장 망원경을 통해 늑대 무리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거기 언덕 꼭대기에 그녀는 그녀를 보았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강한 은회색 털을 가진 그녀의 오래된 친구. 마치 달의 존재를 감지한 것처럼 암컷 늑대는 고개를 들어 관찰 타워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다. 달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나이에 비해 지혜로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그녀가 당신을 인식할 수 있지? 연구원 중 한 명이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달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유대는 결코 깨지지 않아요. 그날 밤 달이 연구 스테이션의 작은 오두막에서 잠들었을 때 그녀는 창문 밖에서 부드러운 발소리를 들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그녀의 침대 옆에 은빛 늑대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늑대는 들어왔다. 늑대는 달의 손을 핥고 그녀의 침대 옆에 누웠다. 마치 그녀가 어렸을 때처럼 달은 늑대의 푹신한 털에 손을 파묻고 오래된 친구와 다시 연결되는 기쁨에 미소 지었다. 아침에 그녀가 깨었을 때 늑대는 사라졌다. 문과 창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처음에 달은 그것이 꿈이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베개 위에는 은빛 털 몇 가닥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늑대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며칠 후 달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 경험을 이야기했다. 소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녀가 방문했어. 소연이 말했다. 꿈에서 혹은 현실에서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너와 함께 있고 항상 그럴 것이라고 말했어. 어떻게요? 달이 물었다. 소연은 손을 가슴에 얹고 대답했다. 여기. 우리의 심장 안에, 그리고 이 땅의 바람과 나무와 산들 안에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달아, 인간이든 늑대든. 달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백산맥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저녁 햇살에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딘가 그 산들 사이에 은빛 늑대가 그녀의 무리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자유롭고 야생적이지만 영원히 인간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임무를 이해했다. 인간과 자연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그녀의 늑대 수호자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강하고 용감하며 끝없이 충실한. 시간이 흘러 달은 한국의 유명한 야생동물 생물학자가 되었다. 그녀는 여러 책을 저술했고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 늑대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태백산맥의 전설이 되었다. 눈보라 속에서 늑대 무리에 의해 구출된 임신한 여성, 늑대 무리에 의해 보호된 아이, 그리고 두 세계 사이를 걷는 소녀.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민간 전설로 여겼지만 지역 주민들은 진실을 알았다. 매년 달이 태어난 날 소연, 태호, 그리고 달은 그 오래된 동굴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은 작은 불을 피우고 야생의 음식을 제공했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꾼 밤을 기억했다. 그리고 때때로 만약 당신이 매우 조용히 기다린다면 당신은 은빛 늑대가 나무 사이로 미끄러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노란 눈은 지혜와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인간 친구들을 지켜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이야기가 계속될 것을 확신한다. 그것은 단지 야생 동물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지구를 공유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큰 차이점 속에서 가장 깊은 연결을 발견한다. 늑대와 여자, 인간과 야생, 현재와 과거, 모두 달빛 아래, 태백산의 영원한 봉우리 아래에서 하나가 된다.